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강도 도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국정 철학이라든지 또 통일부에 대한 요청 등등해서 이렇게 저로서는 제가 조금 앞으로 좀 되새겨야 될 이런 말들을 많이 좀 듣고 왔습니다.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정리한 영상을 좀 보고 오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해온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됐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통일부가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맡게 될 거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번 인사와 대통령의 어떤 인식, 발언 이런 것들이 향후 통일부의 역할,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을 통일부에서 근무했고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던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1977년에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력을 좀 보니까 다시 봤습니다. 예. 1977년에 그땐 통일부가 아니었더라고요. 국토통일원 시절이죠. 예. 박정희 정부 때. 예. 그때 들어가셔서 그때는 말단 직원이었습니까? 말단까지는 아니에요. 그 박정희 아닙니까? 정부 때 그러니까 부의사관급인 부의사관급이었습니까? 공산권 연구관도 예. 했고 그 이후에 전두환 정부 때는 남북대화 운영부장, 또 노태우 정부 때는 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통일비서관,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차관,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장관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두 정부 때는 뭐 밖에 있다가 예.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또 민족평화통일자문회 예. 수석 부의장이라고 했는데 2년을 나는 원래 중국문제 그 국제정치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 팔자가 이상하게 그 통일자 쪽으로 보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함은 전부 다 통일입니다. 예. 제가 이력을 더 꼼꼼히 보지 못하고 아까 말단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결례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결례는 아니에요. 말단이나 다름없었어요. 예. 아무튼 30년 동안 그렇게 통일부에서 쭉 근무를 해오셨는데 요즘 좀 여러 가지 소외나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아이고 착잡하지요. 그 이명박 정부 초에 또 난데없이 통일부를 외교부에다 합친다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 인수위에서. 그때도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역대 통일부 장관들이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세게 냈고 국회에서도 이제 그걸 당시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명박 정부도 이제 그 통일부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뭐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대적인 구조 개혁 내지는 인사 개편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통일부가 북한 지원하는 데가 아닙니다. 북한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원부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그 평화 지키기, 피스키핑 영어 좀 씁시다. 피스키핑 하는 데는 국방부예요. 그러나 피스키핑만 가지고는 평화를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평화의 소위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피스 메이킹 프로세스,
평화를 만드는 그 과정도 필요한데 통일부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국방부가 평화를 지키고 통일부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핵이 됐건 미사일이 됐건 재래식 무기가 됐건 그걸 적어도 남쪽을 상대로 해서는 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관리하는 기능을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왔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군인 대통령입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때도 국방부를 놔두고도 통일부를 키워가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유명한 그 70년대 초에는 7사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도 나오고 71년에 적시자 회담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북한 지원했다고 하는 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아주 그 잘못된 편견이라고 할까 이걸 가지고 지금 그 통일부의 기능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겁니다 아마. 내가 그때 그러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건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북한 지원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을 관리하는 것도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죠. 근데 제 경험에 현장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쭉 일을 했지만 적어도 그 대북 지원 지원 시비를 거니까 지원 얘기를 한다면 최초의 대북 지원은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 보수 정치인이고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좀 그 거리를 둔다고 그럴까 북한에 대해서 할 만은 하고 그 따질 건 따지는 그런 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끌어갔었는데 95년에 그때 북한이 식량난을 호소했을 때 국제사회에 쌀 15만 톤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통일비서관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퍼주기니 지원이니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분단 국가입니다, 여기가. 분단 국가의 한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피스키핑만 할 것이냐, 피스메이킹도 할 것이냐, 이 투 트랙으로 가면서 이 북한을 요리를 해가지고 북한이 사회가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분단 국가 대통령이 할 일이지. 그 뭐 옹졸하게 뭐 지원보다 지원 말고도 한 것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원 말고도 한 것이 많다고. 물론 정 전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지금 현재의 뭐 통일부 장차관, 이제 물론 장관 아직 뭐 임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인터뷰를 또 별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뭐 사실 김영호 교수를 저는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뭐 아마 지금 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한번 붙여주시오. 토론을 하고 싶으십니까? 뭐 대학 그 같은 과 서울대 외교학과 후배이긴 한데. 후배라고 네, 들었습니다. 후배고. 예. 근데 개인적으로 좀 뭐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그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간접적으로 김영호 교수가 어떤 성향의 그 지식인이었다는 것은 알죠. 1980년대에 진보 성향의 그러니까 재야 운동 성향의 그렇죠. 그런 출간 운동도 하다가 이른바 전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뭐 과거 용어입니다 물론. 운동권 중에 그런 예. 그 뉴라이트로 많이 있으니까. 예. 근데 차관도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이던데. 외교관 출신이 이번에 외교관 그래서 출신을 차관으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남북 관계를 국제 관계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인데 그건 안 돼.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북 간에 아무런 접점도 못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 엄격한 국제 관계로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 전 장관께서 보시기엔 당연히 전자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그리고 그것은 91년 12월 13일 날 남북 총리들이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은 서문에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해서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2000년 정상회담도 하고 2007년 정상회담, 2017년 정상회담, 18년이죠. 정상회담을 해왔던 것이 다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왔던 거고 또 관리에 응해 왔던 겁니다. 아까 내가 지원이냐 관리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북한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끌어안느냐, 그래서 군사적으로 장난 못 치게 만드느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을 실무적으로 맡아서는 것이 통일부 장차관입니다. 예. 예. 장차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번에 그 김영호 교수의 그 장관 지명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그 과거 발언을 좀 준비해 한 게 있는데 제작진이 좀 틀어봐 주십시오.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다 죽어가는 그 북한을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잘못된 그러한 선언이었고, 반일 종족주의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예. 몇 가지 이제 발언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김영호 그 교수가 다른 부처도 아니고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저렇게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던 그런 이력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차관도 언급하셨는데 그 문승현 차관이죠. 외교관 출신이라서 이게 다 이제 비통일부 출신이 장차관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아까 그런 저희가 이제 앞서 영상을 봤지만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가 전면적으로 지금 개편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예상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북 지원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교류협력실도 그 기능 조정을 할 것 같고, 교류협력실이라는 게 남북 간의 경제 교류협력 또는 인도협력국인가? 거기도 이제 그 대북 지원 업무를 하는 데입니다. 인도협력국이나 대북 교류협력실이 이름을 바꾸고 이제 기능을 바꾼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인권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는 예측들은 나오고 있고요. 인권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려면은 그러려면은 김영호 그 교수는 통일부 장관으로 갈 것이 아니라 켈로 부대 부대장으로 가야 됩니다. 대통령 인사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인권 얘기 나왔으니까 북한 그 인민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휴먼 라이츠,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가장 숭고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취급이 되지만 북한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것은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한테 가서 인권 얘기를 해보십시오. 인권이 뭡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거야 우리 장군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군님만 믿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그쪽은 오히려 국권 개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인권 얘기를 꺼내면 인권을 빙자해서 국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좀 논리를 펴니다. 그건 이제 상층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제 때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인민들은 인권이 없었다. 인권 이전에 국권을 먼저 소화해야 된다는 논리로 인권 문제를 시비 거는 외부 세계, 자유 세계 또는 서방 세계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켭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몰라요. 모르는 걸 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봉기하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 대북 강경론자들의 입장인 것은 내가 짐작을 하지만 들어가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은연중 남쪽에 소위 그 바람이 북쪽에 들어가도록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김정은을 없애야 된다든지 북한 정권을 괴멸시켜야만 통일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해놓고 무슨 그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도록 기대를 합니까? 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네. 북한 사람들이 그런 인권 개념이 없다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전혀 그건 아니죠.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김영호 장관이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러하기에 이른바 자유와 가치를 중시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한 걸음씩 그런 북한의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접근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거예요. 예. 아니 내가 속담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우리 속담에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꿔야 힘을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과 무슨 접촉을 해야 접촉이 왕래가 그 활발해지면서 가령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시 그 활성화되던 시절에는 이 남북 주민들의 접촉이 그야말로 일상화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남쪽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고 귀속말 비슷하게 뭐 속삭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도록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국제사회하고 연대한다? 국제사회 연대하면은 매일 그 압록강 두만강으로 와서 확성기 틀어놓고 인권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고함을 지르겠습니까? 중국이 허용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를 하겠습니까? 확성기 방송하겠습니까? 그럼 아마 북한에서 거기다 대고 총 쏴버릴 겁니다. 기관총. 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학자들은 그걸 잘해요. What 영어로 말하는 what. 그러나 how to 방법론을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예. 할 것인가?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렇게 폐쇄적인 북한,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당이 결정하는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침투를 해서 예. 북한 인민들에게 인권 개념을 심어줄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통일부 개편과 함께 더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랑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여기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감축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거 뭐 어차피 그동안에 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면서 돈절이 되면서 뭐 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좀 뭐냐면 이제 관리비 차원에서 관리비 정도의 인건비는 나갔었는데 그건 당연히 없애려고 그러겠죠. 예.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없앤다고 해서 북한이 그러면 대화에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북한의 지금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는 거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의사에 대해서 지금 북한 외무성이 거절 의사를 밝혀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석 가운데 하나가 그 거부담화의 주체가 이제 외무성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해석을 그러니까 하시는지. 그동안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현대아산이 추진할 때 저쪽의 카운터파트는 조선화태평화위원회라는 거였습니다. 또 개성공단도 처음에 그 사업을 현대아산이 따왔는데 그때도 저쪽에 북쪽의 그 카운터파트는 조선화태평화위원회였는데 조선화태평화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모자일 뿐이에요, 모자. 실체는 통일전선부인데 지금 조선화태평화위원회는 또 없어졌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서 외무성 국장이 남쪽의 인사는 북쪽에 들어올 일이 없고 앞으로도 못 들어올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외무성 국장이 나서서 현정은 회장의 방북 관련해서 꿈 깨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끌어나가겠다는 의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로 안 보겠다.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무슨 반국가단체 이전 정부를 반국가단체로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얘기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노래 보고 다녔다고 하면서 그걸 반국가단체라고 그랬는데 종전선언은 정확하게 누구 건 줄 압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에 11월 달에 하노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일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만 되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들이 했던 용어예요. 썼던 용어예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가려는
그런 그 정책을 그 추진해 나간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종전선언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게 문재인의 작품이 아니에요. 예. 그걸 알아야지. 소위 그 지적재산권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고 두 번째 글 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통령 밑에 또는 김정은 정권이 괴멸돼야만 뭐 그 김정은 정권을 그 괴멸시켜 붕괴시켜야만 통일이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한 교수를 장관으로 그 내세우는 걸 보고 북한은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들과의 관계는 민족 내의 특수관계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고 혹시라도 누구의 남쪽 인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면 비자 받고 돌아라. 외국인이다 너희들은 이제. 같은 민족 아니다 이거예요. 그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번 장차관 인사에서 통일부 출신들이 이제 없고 외교관 출신들이 지금 들어왔고 그 교수와 아니 더구나 외교관 비서관까지도 비서관이라는 예, 게 비서관도 바꿨죠 이번에. 비서관 저도 이제 해봤는데 했지만은 비서관이라는 게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연락병입니다. 그러면은 부처 그러니까 통일부의 직원들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인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대통령의 뜻을 다시 또 장관한테 전달하는 옛날에 그 성지 뭐 도성지 부성지 뭐 좌성지 우성지가 다 그런 연락병인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통일부에 아무런 인연이 없는 어디 대학 교수를 갖다가 앉혀놓으면은 내가 통일부에서 평생을 그 일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통일부의 1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더 아픕니다 지금.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어떤 인사도 그렇고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일련의 어떤 대북 정책 내지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를 쭉 보면 한편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미국에서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죠.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기다려본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거나 뭐 극단적으로는 붕괴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뭔가 정권의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 대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기다려본다라는 그런 전략적 차원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도 지금 이런 어떤 대북 강경 노선이 북한이 어떤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추정,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일종의 그 북한 붕괴론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통일부를 놔두고 통일부 정책기획실도 있고 다 그런데 난데없이 통일미래 설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준비위원회하고 비슷한 조직인 것 같다. 그러니 밖에 교수들로 잔뜩 모아가지고 뭐 그 대학에서 그 가르치는 양반들의 그 현실 감각은 일선에서 이런 사람하고는 다르죠. 근데 북한이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붕괴한 이후에 통일 미래를 어떻게 그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통일 미래 설계위원회였다고 보는데 그 위원장 하시던 분이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정책을 원칙이 있는 그 대북 정책이다. 너는 가치 지향적인 정책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미화를 시키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장담합니다. 좀 개점 휴업으로 가요. 근데 그런 인식을 지금 현재 갖고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아니 사람이라는 게 예. 그 입으로 나온 얘기는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거 쉽게 안 바뀌죠. 그럼 그런 인식이 그러니까 북한이 내부적인 어떤 급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8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파가 막 흔들리고 동서독이 그야말로 동독이 서독이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니까 북한도 그렇게 된다. 말하자면 북한의 콜랩스는 머지않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붕괴론을 이제 미국에서
말하자면 뭐 CSIS니 무슨 이런데 이런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만나서 북한 전문가들 만나서도 내가 대놓고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 노동신문 읽을 줄 아느냐? 어? 노동신문 한글로 읽을 줄 아느냐? 그러면 그건 못한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 저거 뭐 한국에서 나온 얘기들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그러는데 북한 내부 사정은 북한에 밖에서 볼 때 붕괴 요인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붕괴 요인 못지않게 그 체제를 지탱시켜주는 요인도 짱짱합니다. 붕괴 요인과 체제 지탱 요인이 이렇게 공존하는 마당에 오히려 지금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세습이기 때문에 저건 없어져야 된다는 저주성 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붕괴 요인은 엄청나게 크지만 바로 독재 국가고 세습 왕조지만 독재 국가고 모든 그 북한의 전체 인민이 인권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그런 사회에서 무엇을 누가 봉기를 해서 그걸 밀어냅니까? 어? 어떻게 그걸 북한 사회가 밑으로부터 붕괴가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붕괴할 것이다? 가난하다고 가족이 전부 다 집단 자살합니까?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일수록 부모에 대한 효성은 더 지극해요. 내부 엘리트 간의 어떤 권력 같은 그건 철저한 그야말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한 삼선 감시 체계로 감시를 한 그 바람에 그건 뭐 어때요? 예. 시간이 지금 다 됐지만은 과거에 그 97년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이제 남으로 왔죠. 내가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그 양반 내가 통일비서관 시절에 95년부터 대통령 통일비서관 모자고 사람 넣어서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짓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 분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96년에 접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97년에 베이징에서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왔었는데 와가지고 최초의 그 대면 공개를 할 때 97년 4월달에 들어와서 6월 초입니다. 안기부장 방에서 이제 안기부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황 선생하고 좀 차나 한잔 하자고. 제가 그때 통일연구원 원장일 때예요. 갔더니 서울대학교 하영성 교수, 국제정치학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이영성 교수, 북한 경제학자, 중앙대학교 이상만 교수, 그러니까 북한 경제 전문가 둘, 국제정치학자 둘, 저도 이제 국제정치학을 했다고 보는 거죠. 외교학과 출신이니까. 그 네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황 선생이 얘기하기를 황 선생에는 그 같이 온 김덕홍 씨가 그래요. 내가 왜 우리 형님을 모시고 왔냐면 뭐 이러면서 여기 김정일을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형님 이름으로 인민군 장령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걸기해서 김정일을 몰아내면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형님 모시고 올라가서 정권을 세운 뒤에 남쪽과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를 해나가면 통일이 인차 오지 않겠습니까? 인차라는 게 곧이라는 뜻이죠. 그래 내가 여보시오 대놓고 그랬어요. 지금 당신들을 떠난 뒤에 노동신문에 매일 갈 테면 가라 배신자 하는 그런 기사를 쓰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무슨 연락이 어디서 오는지를 체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민군 장령들한테 황장엽이나 김덕홍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까? 그랬더니 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폐쇄사회, 독재국가에 어떻게 그야말로 노동신문에 갈 테면 가라 배신자여 하는 식으로 규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편지를 읽고 인민군 장령들이 걸기 위해서 김정일을 몰아낸다? 그건 상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북한과 일본의 교섭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뭐 예전에 그 통미봉남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 다르게 조합을 하더군요. 뭐 통일, 봉남 뭐 등등등 언론에서 한국 패싱 그렇죠.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북일 교섭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당한 정도의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 동아일보가 그렇게 물밑 접촉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없다는 식으로 잡아떼기는 했는데
정보기관 정보 쪽에 그 인맥이 있는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한테는 다 얘기해줘요. 정보 공유를 한다. 그렇죠. 예. 미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북한과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새 시대를 열어나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이 한 나의 뜻을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는 전달할 것이고 또 정상회담도 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총리 직할 소위 그 고위급 회담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총리 그 직할 고위급 회담을 위한 그 실무 접촉은 물밑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대미 그 북미 협상을 실질적으로 있어서 지휘해봤던 그런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그 통전부장 출신입니다. 예, 김영철 뭐 잘 알려져 김영철이를 있죠. 다시 아무래도. 지금 복귀를 시킨 거 보면은 미국을 다뤄봤던 경험을 가지고 일본을 다뤄가지고 일본과 먼저 다리를 놓고 도쿄를 거쳐서 우리 워싱턴으로 가자. 더구나 그 바이든이 역할을 김영철에게 지금 부여한 그렇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김영철은 지금 말씀이신가요?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문재인을 거쳐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을 갔는데 최종은 워싱턴이니까 어차피. 저 워싱턴이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놓는 것을 놓기 위해서 김영철이를 좀 복귀시켰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통일은 되되 그러니까 일본과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통일. 예. 통일은 되되 남쪽과의 관계는 봉남이 봉쇄되는 되는. 통일 예. 봉남이 일어나고 그건 그 통미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대불상사입니다. 예.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오늘은 도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